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동적인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번화한 도심과 아름다운 해안을 품은 부산은 활기찬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최수아라는 이름의 소녀입니다. 1977년 5월 3일에 태어난 수아는 영리하고 예쁜 13세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그리고 새아버지와 함께 살며 매우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수아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원래 가족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 살았지만 자녀를 위해 더 안전하고 조용한 동네를 찾고자 약 150km 떨어진 경상남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1990년 6월 10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하던 어머니 이정은은 이른 아침 출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13살이던 수아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하늘색 옷을 입고 집에서 통학버스 정류장까지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걸어갔을 때 낡은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와 길을 막고 차창을 내렸습니다. 수아는 운전자가 길을 물어보려고 잠시 차를 세운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럼 없이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있던 남자는 갑자기 전기 충격기를 꺼내 수아를 공격해 기절시켰습니다. 곧이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재빨리 차에서 내려 수아를 뒷좌석으로 끌어올린 뒤 도주했습니다. 범행 현장은 수아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마침 새아버지 박상민이 딸이 낯선 차에 강제로 끌려 타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회색 승용차를 뒤쫓았지만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차를 따라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번호판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저 차 안에 남녀 2명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반응했고 단 몇 시간 만에 지역 라디오와 신문,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사건을 보도하며 소녀를 무사히 구조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했고 헬리콥터와 경찰견까지 동원해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수색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은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학교 친구들과 새아버지의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했지만 목격 당시 거리가 너무 멀어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수십만 장의 전단지와 포스터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수아가 가장 좋아하던 색이 하늘색이었기 때문에 마을 곳곳에는 소녀의 무사 귀환을 바라고 가족을 응원하는 의미로 하늘색 리본이 물결쳤습니다. 어머니는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수아의 희망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수아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와 점퍼, 실종자 찾기 포스터가 널리 퍼졌습니다. 심지어 한 가수는 그녀를 위한 특별한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역의 이목을 끌었고 KBS의 유명한 범죄 공개 수배 프로그램에 방영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아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경찰은 범인이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사람은 유일한 목격자였던 새아버지였습니다. 만약 그가 범행을 주도했다면 경찰이 수아를 찾지 못하는 상황도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새아버지를 경찰서로 연행해 강도 높은 신문을 벌였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해 결국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 주목한 인물은 수아의 친아버지 김동현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양육권을 원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딸을 데려갔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동현은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수아의 어머니와 교제하다 헤어졌을 뿐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친아버지 역시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자 유력한 용의자를 찾지 못한 이 사건은 결국 장기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갔습니다. 수아가 인적이 드문 야산에 버려져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딸이 살아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100만 장이 넘는 전단지가 배포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수아의 현재 나이에 맞춘 몽타주도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듯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어떤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시간을 되돌려 그 운명적인 날,
1990년 6월 10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0년 차 안으로 끌려간 수아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남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맙소사, 우리가 진짜 쟤를 잡아서 빠져나왔어. 믿을 수가 없군. 수아가 완전히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집에서 약 180km 떨어진 대구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습니다. 눈앞의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수아는 낡은 창고에 갇혀 있었고 주변은 검은 비닐 장막으로 덮인 허름한 비닐하우스 텐트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내부는 버려진 중고 가구와 쓰레기 더미로 가득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방치된 폐기물 처리장 뒷마당 같았습니다. 수아를 납치한 자들은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부부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강철규, 아내의 이름은 오미숙이었습니다. 강철규는 전과자였습니다. 그는 1955년생으로 20대 초반이던 1978년에 16세 소녀를 납치해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체포되긴 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서 그는 법의 심판을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 내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집착해 결국 아내는 법의 도움을 받아 이혼했습니다. 1982년 27세의 강철규는 또다시 20대 여성을 납치해 5개월 동안 창고에 가두고 짐승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순찰 중이던 경찰이 창고 앞에 세워진 수상한 차를 발견하고 내부를 수색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명백한 증언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가 복역 중일 때 삼촌을 면회하러 교도소에 오던 오미숙이 강철규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펜팔을 주고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1986년 교도소 안에서 기적적으로 옥중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988년 8월 복역 6년 만에 강철규는 교도소 내 교화 성적 우수를 이유로 가석방 처분을 받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는 엄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어 정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와 보호관찰소의 거주지 점검 및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고 오히려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내 오미숙 역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의 끔찍한 계획을 말리기는커녕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차를 몰고 도시를 배회하던 부부는 길을 혼자 걷고 있던 수아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수아를 납치해 시골집 뒷마당의 방음 창고에 가뒀습니다. 그곳은 강철규가 직접 만든 낡은 녹음실 뼈대였기 때문에 수아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창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네 부모는 널 버렸어. 넌 이제 고아야. 밖에 무서운 사냥개들을 풀어놨으니 도망칠 생각 마라. 도망치면 개들이 널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첫 일주일 동안 수아는 수갑이 채워진 채 지냈고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은 오직 강철규뿐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싸구려 인스턴트 음식을 던져주고 말을 걸었습니다. 화장실 대신 낡은 양동이 하나를 주었고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수아를 유린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강철규는 수아에게 펜조차 만지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수아 자신의 진짜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부부는 수아에게 유진이라는 가짜 이름을 붙였습니다. 강철규는 창고에 작은 텔레비전을 들여다 주었지만 오직 TV 홈쇼핑 채널만 볼 수 있게 설정해 두어 수아는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1994년 3월 강철규는 갑자기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납치된 이후 싸구려 음식만 먹던 수아가 처음으로 맛보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그가 돌연 태도를 바꾼 이유는 수아가 그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수아의 나이는 겨우 17세였습니다. 강철규는 수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과 자료를 뒤져 출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가르쳤습니다. 1994년 8월 18일 수아는 첫 딸을 출산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수아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자신과 함께할 혈육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지극정성으로 딸을 돌보았습니다. 1997년 수아는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공간이 필요해지자 강철규는 뒷마당에 더 큰 비닐하우스 텐트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아는 방에서 나와 텐트 안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수아가 직접 낳았지만
강철규는 아내 오미숙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이들에게 오미숙을 엄마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수아에게는 아이들의 큰언니 역할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속이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고, 실제로 외부 사람들은 두 아이가 오미숙의 친자식이라고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어느덧 2008년이 되었습니다. 수아가 납치된 지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포기를 모른 채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08년 8월 24일, 강철규는 대구에 위치한 한 대학교 행정실에 찾아가 종교와 성별에 관한 자신의 기이한 신념이 적힌 전도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다른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두 딸을 대학교 캠퍼스로 데려와 종교 교리를 설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 내 질서 유지를 담당하던 경찰행정처 소속 윤지수 주임이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수는 강철규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기괴한 인물임을 직감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데려온 두 소녀의 행동도 매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소녀들은 강철규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듯했고 늘 고개를 숙인 채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경계심이 강하면서도 그에게 비정상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느낀 윤지수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강철규에게 방문객 명부에 서명을 하게 하고 내일 다시 찾아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뒤 비밀리에 관할 경찰서에 그의 신원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조회 결과 강철규는 다수의 성범죄 전과를 가진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경, 강철규가 두 소녀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을 때 소녀들의 피부는 오랜 기간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윤지수는 즉시 강철규의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강철규가 미성년자 2명을 데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과거 범죄 이력으로 인해 그는 미성년자와의 거주 및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이 즉시 강철규의 집으로 출동해 두 소녀와의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내 오미숙과 강철규의 노모뿐이었고 두 소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철규는 소녀들이 자신의 친척 조카들이며 아이들의 부모가 대학교 캠퍼스에 데려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다음 날 아이들과 그들의 친부모를 대동하고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해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인 2008년 8월 26일, 강철규는 두 소녀와 함께 보호관찰소에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수아도 동행했습니다. 강철규는 수아가 자신의 조카인 유진이며 이 두 소녀가 유진의 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아 역시 자신이 유진이며 두 소녀의 엄마라고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그녀는 강철규가 아주 좋은 사람이며 자신과 아이들에게 무척 잘해준다고 두둔했습니다. 두 딸 역시 강철규가 자신들에게 잘해준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겉보기에는 강철규가 억울한 오해를 받는 선량한 가장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강철규가 전날 밤부터 철저히 입을 맞추고 세뇌시킨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수아의 진짜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관들은 세모녀를 강철규와 분리해 개별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원을 증명할 세부 정보를 요구받자 수아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관할 경찰들을 추가로 투입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침내 경찰들 앞에서 수아는 억눌렀던 용기를 쥐어짜며 자신의 진짜 이름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8년 전 납치되었던 최수아라고 밝혔습니다. 강철규 부부에게 납치당한 뒤 뒷마당에 갇혀 단 한 번도 도망치지 못한 채 살아왔던 끔찍한 세월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즉각 강철규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아의 어머니가 경찰에 연락을 받았을 때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며 오열했습니다. 18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와 딸은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수아와 두 딸 모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새아버지 역시 수아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비록 일찍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긴 했으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진범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극심한 피로와 억울함에 시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은 수아가 갇혀 지냈던 뒷마당을 압수수색했고 그곳의 참혹한 광경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낡은 비닐하우스 두 채와 쓰레기, 버려진 가구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범행 당시 수아를 납치하는 데 쓰였던 회색 승용차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생활했던 공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홀로 두 딸을 키우며 18년을 견뎠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철규는 즉시 29개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2009년 6월 대한민국 법원은 강철규에게 무기징역을 포함한 징역 431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고 오미숙에게는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들의 처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태만과 간접적인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철규는 가석방된 전과자로서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수아가 납치된 이후 무려 60번이나 강철규의 집을 방문했지만 단 한 번도 뒷마당에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집은 수아가 납치된 곳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단서가 무시되었습니다. 2002년 소방서에는 강철규의 집에서 아이가 수영하다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강철규는 호적상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는 이를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았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06년에는 이웃 주민들이 강철규의 뒷마당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강철규와 30분간 대화를 나눴지만 뒷마당 수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경찰과 행정당국의 무책임과 묵인 속에서 수아는 18년 동안 생지옥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자 2009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당국의 과실을 인정하고 수아에게 약 200억 원의 국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 역시 공개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수아의 가족은 과거 강철규가 가석방 상태에서 금지된 약물과 술을 복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가석방을 취소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009년 말 수아는 자신처럼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최수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첫 번째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13살 어린 소녀에게 18년이라는 길고 긴 감금의 세월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읽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도 감동적인 일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철저한 통제와 세뇌는 수아로 하여금 타인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진짜 정체성조차 쉽게 드러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후에도 수아는 한동안 깊은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 덕분에 빠르게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구조된 뒤 세상에 다시 적응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두 번째 책 자유, 나의 첫 경험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글이 비슷한 고통을 겪은 생존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행복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꽉 쥐고 절대 놓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수.